겉에 것만 뺏겨오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겉에 것만,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좋은 컨텐츠라든가 기업 문화를 배우러 가서 이들이 배운 거는 사실 짧은 출장 기간에 배울 수는 없어요. 많이 볼 수는 있지. 그쵸. 결국엔 그렇게 봤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이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든 게 큰 실수인 거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국장방을 따로 저기다 멀리 두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오픈 스페이스 하니까 이제 국장님 얼굴도 잘 보이지. 우리 막내 하는 것도 잘 보이지. 국장님 먼저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 제일 가운데. 오픈 다 볼 수 있는. 이것은 마치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가 같은 거지. 어느 위치에서든 다 볼 수 있는 관리자의 마인드 자체가 안 되니까. 맞아요. 조직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조직 인테리어를 바꾼 거야. 그런 것들. 위워크가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뭔가 공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 이거를 배우진 않을 것 같아요. 위워크에 대해서는. 저는 큰 기업이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의 의견은 기업이 굳이 여기저기 영역의 확장보다는 원래 기업이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잘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지, 이것마저도 또 뛰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작은 또 시장 상권을 파고들어서 빼앗아 먹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진짜 기업이 하고 싶다면 파트너 기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곳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야 뭐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뭐야 패스트 파이브도 그렇고 그런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학교나 무중력지대나 혁신파크나 그런 아까 성수에 있는 그런 헤이그라운드. 헤이그라운드 다. 안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저는 근데 가장 좋은 점은 네트워크? 아까 지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이 포화되었다 했을 때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어도 그곳 위워크라는 곳이 늘 있잖아요. 있는 곳으로 가면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메리트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위워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막 한창 이런 자동 세탁소 이런 거 만들어질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된다고 해서 컨셉도 많이 바뀌고 이런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꾸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하고 하다 보니까 위워크의 강점 중에 하나는 계속 그런 협업 사례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 아이디어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면 여기에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워크라는 게 지금 선능에서만 봐도 되게 많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 3호점도였나? 7월에? 성권에만 18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제가 회사 가는 길에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보면 그 주변에만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젊은 이런 창업가들이 이런 데 위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막상 그럴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좀 다 삭막하잖아요. 그런 오피스에 있는 곳들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조금 벗어나서 더 창의적인 공간과 환경으로 만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팅을 할 때 조금 더 교통도 좋고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있으면 갖는 이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시원처럼 그런 공간이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회사 주변에는 꽤 많이 눈에 띄고 네 띈다는 점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계속 늘어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여기 주신 말씀에 비추면 저는 위워크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빅 비즈니스만 살아남잖아요. 네. 빅 비즈니스만 추구하고 스몰 비즈니스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워크 안에서? 위워크 안에서 이런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런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공간은 솔직히 말하면 사업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헤란로 뭐 영등포 약간 이제 그런 말 그대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혁신파크에서 있었는데 미팅 가면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근데 또 하긴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오라고 하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네. 자연은 좋죠. 북한산이 보여. 네. 자연은 좋지. 근데 이게 무슨 미팅을 하거나 뭔가 협업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도 항상 1시간, 1시간 반을 택시를 타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중심지 안에 있고 중심지 안에서 우리가 언제 봅시다가 아니라 나 주변에 지나는데 그래 한번 잠시 와. 야, 요즘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혹은 스몰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그냥 모두의 학교 같은 이제 이런 곳이나 그런 데서 몰려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거 모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나고 만약에 교류가 일어나려고 치면은 쟤네랑은 좀 같이 못해 약간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생기거든요. 공간이라는 게. 근데 위워크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인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스 그런 어워즈도 크리에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좀 대우받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의미 있게 바라보게 좀 된 거죠. 그런 문화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지방에 위워크가 있을까요? 부산에 있어요. 부산? 관역시급에서도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네, 부산은 대전에도 크니까. 있어요. 서울대. 제2의 도시니까. 맞아요. 3개나 있어요. 제가 3개나. 궁금한 게 위워크가 임대료가 싼 편인 건가요? 한 그렇지. 달에 35만 원? 아니죠. 안 싸요. 그렇지. 사이즈마다 다르니까 50만 원 이상 줘야지 그래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정말 쓸데없는 싸잖아요. 고민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뭐 요즘에 생긴 스타트업들의 행태를 보면 뭐 쿠팡 이런 물류 쪽을 보면은 어쨌든 치킨 게임 해가지고 1등 한 다음에 경쟁자 싹 죽이고 뭐 더 가격 같은 거 올려가지고 한다라는 걱정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이제 그런 스몰 비즈니스 대상으로 저렴하게 뭐 임대료를 뭐 하겠다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사업하다가 잘 안 돼. 나가야 돼. 그럴 때 뭐 위약금을 물어야 돼.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입주 계약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가 아마 많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군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회원권처럼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맞죠.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고 나가게 됐을 때 엄청난 위약금이 있었다. 위워크요? 네. 근데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음.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약정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의 약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들어가 있는 무슨 뭐 임대차 계약의 그런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그런 조건이 있는데 얘네는 어쨌든 좀 세게 부과를 하는 거지. 그만큼 서비스는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뭐 무제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맥주나 커피 같은 것도 커피는 남아 있고. 커피는 줘야지. 그러니까 리스크 중에 하나는 그거죠. 생각보다 비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으려면은 한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줘야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뭐 유워크에 관련돼 있는 무슨 뭐 할인 뭐 정책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근데 그게 한 5인 비즈니스에서는 내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 20명 정도 내는 비즈니스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게 그러니까 모델을 거기에 들어가는 모델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뉴욕처럼 되게 용광로 같은 그런 다양하게 변하고 이제 속도전이 필요한 트렌디한 것이냐 아니면 유럽처럼 뭔가 내 비즈니스가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가치의 그 디벨롭을 계속 올려 나갈 수 있는 약간 슬로우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내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냐는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변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계속 커지는 비즈니스면은 위워크에 들어가는 게 나는 맞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신발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그런 약간 제조 기반인데 위워크에 들어가는 거는 나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플랫폼 사업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미팅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미팅하는 비용도 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세이빙하는 입장에서 들어가면 맞는데 저는 자기들은 제조업이고 뭐 시계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굳이 들어가 있는 거는 1년 정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대표 돈 좀 벌더니 투자금 받았다고 스타트업질한다. 위워크질한다. 위워크질을 또 한다. 왜냐면 투자 받고 나서 위워크에서 얼마 안 있으면은 임대료로 다 빠져나가거든. 약간 그 회원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 조금 더 비싼 월세 임대료라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기업이 위워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위워크 네트워크가 더 레벨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맞는 거고 이렇게 금액이 센 것도 어쨌든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또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1차적으로는 복시적으로 필터링하는 하나의 개념인 거지. 또 그만큼 서비스 잘해주는 그만큼을 또 낼 수 있는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 그렇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위워크가 만들어놓은 정책에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것처럼 위워크가 만들어놓은 그런 룰과 정책 안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경험만 하고 나오든지 그래서 그 비캐스트? 매거진 비캐스트 거기서도 결국 그 담당자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이런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 일하는 사람 성향이 다르다는 게 재밌었지. 안나님은 어떠셨어요? 네. 지금 갑자기 내가 보기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요즘에 계속 속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쉴게요.
어떻게 약간 보면은 진짜 올런지가 있어요. 안나님 정도의 스타일이 가장 위워크에 들어갈 만한 지금 프리랜서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약간 있어요. 가장 핏한 지금 가장 핏한 상태. 네. 저는 사실은 위워크 처음에 이제 보고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뉴욕에서 막 생겨나고 여기저기 세계에서 생겨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공간과 사람과 어떤 협력과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되게 있어 보이는 좋은 가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잘 좀 될까 했는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여행을 다니면서 막 보는데 진짜 작은 멜버른 마을인데도 위워크가 들어가 있고 너무 새끈해 사무실이. 그래서 지나가다 봐도 그냥 너무 좋아 보이고 일하는 사람들 다 멋있어 보이고 막 서서 일하고 앉아서 일하고 되게 멋있는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건 정말 잘 되고 대박인 거구나. 그래서 막 엄청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그런 좋은 가치를 가진 되게 젊은 사람이 잘해서 뭐 그런 실패들 많은 두 기업가가 아,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랬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크리에이티브 올해 초에 있었던 거 그것도 막 되게 대규모로 열리고 막 그 모델 그 여자 수영 무슨 막 저기 본부 가서 막 미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하는 거 보면서도 아, 이 정도로 위워크가 한국에서도 이제 막 인기 있고 자리 좀 제대로 잡아가는구나 딱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되게 지금 몇 개월 안에 막 불어왔잖아요. 그거를 막 보면서 그제서야 위워크를 좀 잘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좀 놀랐던 건 이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기업에 대한 어떤 자기가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정립이 좀 안 돼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내세우면서 투자받고 했던 게 우리는 IT고 뭐 그런 걸 기술 기반이라고 강조했지만 까놓고 보면 그냥 남의 건물 빌려다가 임대한 거밖에 없잖아요. 쪼개기. 네, 쪼개고 그냥 우리 원룸 주인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랬는데 결국 이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 뉴욕에 빈 건물이 빈 공간이 많던 그런 건물주에게 야 니네 그렇게 빌딩 노는 거 이거 뭐 의미 없잖아. 우리 이렇게 해줄게. 너네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뭐 내가 5천만 원 주고 빌려서 애들한테 2천을 받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다 이게 뭔가 있어 보이는 구조였으니까. 그래서 강조를 했으나 결국엔 임대업이었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막 문화발식으로 늘려는 놨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밀레니얼 시대와 아까 뭐 세대 흐름에 타서 제가 느꼈던 그 있어 보임직한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일단은 갔어. 근데 서로 다 일해보니까 사실은 그 공간이 주는 새끈함은 있지만 생각보다 협업들이 그렇게 잘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미국 마인드, 한국 마인드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잘 일어나는 협업의 케이스가 엄청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거진이 그 몇 개 사례들이 사실은 기사화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고 봤을 때 결국은 수익 구조로 봐야 되는데 기업이 얘네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돈을 벌고 싶고 투자는 받고 싶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좋은 말들을 붙여서 엄청 뻥튀기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없고 수익이 몇 번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6개월 있다가 안 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미리 돈을 주고 이 한 층을 다 빌렸어. 이 사람들한테.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적으로 1억을 벌어도 2억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본인들이 이 업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가치를 좀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부랴부랴 뭐 위, 리브, 위, 뭐 그룹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래 이제 좀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지금 한국에 놓고 봤을 때 저희 남편도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유 오피스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처음 위워크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 75만 원이 처음부터고 뭐 플러스 하면 거의 월에 1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게 뭐 공간 하나를 임대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 조금 좋은 공간에 커피가 있고 뭐 간식이 있다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간식을 100만 원어치 먹어야지. 삼시세끼 그거 먹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커피 10잔씩만 먹고 옆에 집에 쪽에 테이크아웃. 손님 오시면 여기 일단은 가져가지고 떠나고 가시라고. 집에 가져가. 아니 실제로 저 그 여기서 일하는 교회 오빠가 있어서 위워크를 갔었는데 막 그래요. 다 가져가 막 커피. 왜냐면 자기도 돈 내고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관리자들이 있다 그러고 뭔가 효율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쓰는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공간에 있다가 거기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막 치워줘야 되고 미팅하다가도 옮겨야 되고 이런 좀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 오빠가 6개월 정도 있다 그냥 나왔거든요. 그냥 차라리 내가 원할 때 카페 찾아가는 게 훨씬 난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워크 안 들어가고 비슷한 데 좀 알아보다가도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위홈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죠. 안방. 아 너무 좋다. 거실입니다. 거실 작업실이 거실입니다. 네. 안 났어. 그래서 저도 너무 관심 가지고 와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폭삭 망해가는 거 보면서 되게 실망을 좀 하고 있는 이제는 거의 파산 위기야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긴 한데 그냥 이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이런 어쨌거나 임대업이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말고도 뭐 아까 말한 그런 공공기관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저 그래서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카페 가면은 뭐 되게 좋아요. 일하기도 편하고 굳이 내가 엄청 애를 써서 안녕 누구야? 나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나랑 같이 일해볼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위협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사자라고 생각해.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더 말도 안 되죠. 안지님 그러니까 철강 사업하시죠? 저 제 자료 한번 보실래요? 막 이런 게 너무 매일 바빠요. 절로 가세요. 의미가 없다는 거에 좀 들어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 아까 패스트파이브 생기고 비슷한 거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들 한국인의 위워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저는 장황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네네. 신석기 혁명이 사람들한테 많은 편익을 줬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신석기 혁명이 거의 전 인류의 사기극이었대요.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수렵 채집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서 농사를 지으면 더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자기는 더 편해질 수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모여서 살아보니 지금이야 이제 한번 심으면은 뭐 생산량이 많지만 그때 당시는 생산량이 또 거의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심고 쉬는 날이 없이 맨날 이렇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6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대요. 수렵은 가서 그냥 탁 해갖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 좀 쉬어도 됐는데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또 모여서 살다 보니 저녁에는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더 많이 생기다 보니 이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이 된 거와 동시에 플러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짐승 가축을 이제 키운 거잖아요. 모든 병은 짐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시 안에서의 그런 질병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위험이 생기게 된 거고 왜냐면 수렵 생활할 때는 그렇게 모여 살지 않았으니까 모여 살지 않으니까 감염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렵 채집을 하면은 뭐 동물한테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거나 뭐 부족끼리 물론 싸울 수는 있겠지만 도시가 생겨나니까 전체적인 전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 도시를 침공을 해서 다 갖고 와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혜택이 인류한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이 전 인류를 되게 힘들게 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 지금 당장 사냥하러 가야겠다. 위워크는 결국엔 그러면 이런 생태계를 더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위워크가 우리는 너무 되게 좋은 생태계를 너희들한테 주고 있어. 위워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업무의 개선도와 뭐 이제 이런 새로운 공간을 줄 거야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것이 투자를 받기 위한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되게 받기 위한 뭔가 하나의 이미지 상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내년부터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가 완전 쪼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겨놨지. 된통 맞았죠 진짜. 전 완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완전 맹금이에요 진짜.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 그냥 비루한 조랑말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렇게 인기 있고 지금도 잘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델이었는데 완전 폭상 5년도 안 됐죠. 거의 5년 만에 폭삭 망하는 거를 보게 되면서 스타트업 투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감이 저는 좀 약간 반대인데 투자는 스타트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 분야의 문제. 그 자기가 투자라는 건 결국엔 그 투자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득을 그 회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쉽지 않다라는 인식은 이제는 다 갖고 갈 거고 그런 와중에서도 괜찮은 스타트업을 고르려고 더 많이 고민을 할 것이고 스타트업은 이걸 또 이 사례를 통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더 오래 장기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쌍방향으로 아주 되게 적절한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안 그래도 투자 같은 게 우리나라에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제 똘똘한 애들한테만 몰리는 현상이 되게 많은데 안 그래도 보수적인데 더 보수적이게 될까 봐. 삼성이 최근에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자회사 혹은 뭐 울산 같은 데 엄청 많겠죠. 그 어떻게 보면 투자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한 대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부품의 하청업체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이걸 투자라고 봐야 되나? 투자가 아니죠. 네, 투자는 아니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직접 하게 됐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하청업체를 통해서 물건은 납품을 시키고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받는 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이 투자를 했단 말이죠. 물론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도 있지만 자회사를 하청사를 만들지 않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자 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어디에 투자했어요? 반도체 사업입니다. 전자에서 반도체 투자를 했다고 삼성이? 아마 최근에 그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이게 약간 그 국산화 기술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꽤 큰 금액이라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손정희 같이 비전 펀드를 형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면 요즘엔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삼성 것도 어찌 보면 결국엔 손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투자랑 M&A랑은 약간 좀 다르네요. 투자랑 M&A, 전략적 M&A랑은 좀 다른 거기는 한데 이런 그래서 위협이 참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터디하는데 좀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매번 비만 보면 너무 좋아. 너무 맞아. 좋은 기업이야. 저는 다시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델을 보면서 사실 그 공유 경제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아니면 사업들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타다도 네. 그렇고. 이번에 타단 정말 충격.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제가 지금 이거 그냥 라이브로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올리려고. 근데 타단은 충격이었다고. 헤드 뽑았어. 타다. 타다 충격자. 과연 인생이 그냥 다 탔다 그냥. 사실 타다는 또 워낙 다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 전부터 계속 공유 경제로 해왔었던 거,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
한번 흥했다가 싹 사그라들었고 맞아. 뭐 요즘에 뭐 공유주방 뭐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근데도 사실 제가 볼 땐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런 기업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9대1 정도로 일은 잘 되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소유하거나 자기들만의 그런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할 것 같고 나머지 9 잘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시작한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들이 9를 가지고 공유경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비즈니스화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어떤 작은 오피스나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내 것이 쉴 때 빌려주고 또 네 것을 빌려 쓰고 그게 시간이든 뭐든 물건이든 뭐 도구든 뭐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거에 비즈니스가 붙으니까 조금 아직 아무 사례도 없고 이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삐거덕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유경제라는 게 주변에서 그냥 활용하는 것 치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조그마한 무슨 마을 같은 데서 돌봄 육아 같이 하고 장비 빌려주고 이런 거 너무 전 되게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딱 그런 개념 비즈니스가 좀 아직 약한 게 아닌가. 그 소카나 그린카 같은 경우도 타다와 되게 유사한데 렌터카 업체가 소카나 그린카가 초반에 생길 때에 렌터카 업체가 그렇게 대규모의 연대나 연합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타다는 이미 택시의 엄청난 그런 자체적인 네트워크와 규모 면에 있어서 이 흔히 말하는 맞짱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만들고 새로운 개념으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입김도 있었겠죠. 정책적으로도.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소카는 처음에 그런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벽이 크지가 않아서 이만큼 잘 성장을 해왔었던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거를 보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거는 기본 베이스. 그건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그런 우린 다 부가에 속해 있어. 되게 우린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따다다다. 눈물이 갑자기 나. 슬프다. 위어크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걸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왜 돈 많았으면 위어크 안 들어갔죠. 그래 내도 내가 쓰지 뭐. 우리가 모자학교도 왜 학했어. 카페에서 하기 어려워서 왔지. 우리도 돈 많았으면 잡히려 그러니까 했지. 제가 이걸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공유경제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다도 그렇게 됐지. 에어비앤비도 못 들어왔죠. 우버도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먹고 사는 거는 얘네들이 뺏어가니까 좋은 거는 알겠어. 그래 좋아. 좋은 거는 알겠고 그렇게 했는데 내 밥그릇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게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미국이나 뭐 다른 대륙 물론 이렇게 다른 뭐 격차는 있겠지만 거기는 뭔가 이런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망이 있다. 인프라 내지는 복지 시스템에 같이 좀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반을 못 먹어도 복지 시스템이 여기에 나머지 반에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를 좀 포기를 해도 내 삶이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타다 하는 순간 자기가 택시 관련돼서 그 전세금처럼 자격증이 5천만 원씩인가 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면허 값이 있는 거야. 자기는 뭐 5천만 원, 1억을 투자를 면허비를 따로 내고 차도 뭐 한 3천만 원 뽑고 이렇게 해서 뭐 서울에 뭐 택시 기사가 1억 명이야. 거기 겨우겨우 들어갔어. 갔는데 듣보잡인 애들이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손님들을 뺏어가. 안 그래도 뭐 기름값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 띠를 두를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인 거거든요. 뭐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극렬하게 자기 밥그릇에 대한 마피아들이 너무 심하게 있는 거고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유를 하기에 너무나 리스크가 큰 그런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게 최근에 뭐 판교나 DMC나 자율주행 버스가 있는데 저는 뭐 시범적으로만 하지 이게 대중화되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우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믿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것도 결국에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 대한 밥그릇을 또 하나 뺏어먹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서 최근도 아니지 꽤 오래됐지 은행 창구 은행 창구와 모바일 은행 어플 되게 쇼킹했었던 건 결국엔 창구의 직원은 결국엔 없어질 건데 창구의 직원이 그거를 인식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펐지. 페이퍼를 없앤다고 이걸 패드 형태로 뭐 서명하는 게 있고 내가 계좌를 하나 또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 창구에서 개설하는 것보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개설을 하게 됐을 경우 나한테 받는 혜택이 더 많다라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거기에 K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이제 오프라인에 없는 온라인 뱅크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지만 우린 또 편하잖아.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의 발달 없어지는 직업군도 생기고 그 없어지는 직업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 건지 개인이 찾아가는 야 하니까 그게 반대가 또 생기나 봐요.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애들이 시위를 하는 것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책임을 좀 국가에 물으려고 내가 지금 청년인데 일을 못하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금 맞아. 먼저 접근을 하고 그러면 최소한 가난하더라도 섭한 마음은 없어질 텐데 우리는 섭한 마음과 악의 감정까지 지금 갖고 살아가지 않나 발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더 심하잖아요. 10월 31일 날 SBS에서 SBS D 포럼 SDF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가 뭐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일까라는 되게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디포럼이 뭐예요? 디지털 포럼이에요? 뭐예요? 아 찾아보세요. 네. 나도 저기 지인이 보내줘갖고 감사합니다.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이 극명하게 더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온전히 나의 생각일 거라는 되게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교수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이 딱 그런 과정 중에 하나 과도기 중에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가난한 것 때문에 시작한 게 이렇게 수렵 생활을 해야 돼. 피곤하다. 아, 피로 사회. 수렵 생활이라니.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집도 월세 한 200, 300씩 내고 월세로 지내면 결국엔 우리 인구도 줄어드는데 소비 세대가 없어지고 사람이 많아야지 뭐 시장이 많이 돌고 도는 건데 제 후배 놈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는 인도네시아가 좋아요 라는 얘기 딱 하는 거야.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 정도 되거든요. 얘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해도 한국에서 했었던 만큼의 몇 배가 되는 네트워킹이 생겨버리니까 걔도 거기서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걔는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 친구인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뭐 한국 노래 몇 곡 이렇게 해도 거기 버스킹을 해도 그걸 구경하는 아이들과 단지 그냥 한국의 젊은 남자애가 와서
노래 부르는 거에 열광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겠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뭐 미얀마,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돌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걔 스스로 계획을 좀 바꾼 거지.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 보면 시장 경제에서 사람의 인구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리워크에 대해서. 안테나 살롱은 뭐지? 아, 우리 일자리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을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특히나 어느 정도 우리가 젊은 사회 혁신가들을 모이긴 하지만 CSR의 기반도 분명히 있잖아요. 결국에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CSR은 결국에는 홍보나 마케팅의 하나의 작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없어지진 않겠지만 되게 작은 규모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만 가면서 그 판사도 AI가 법률로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알아서 이렇게. 근데 좀 저는 약간 그 파타고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보기엔 약간 배민 같은 데서는 왜 조금 그냥 기업의 CSR을 막 한다 이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 자체를 왜 그런 가치를 아예 담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배민 라이더를 아예 정말 그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주는 어떤 서비스 그리고 뭐 거기에 입점하는 가게 사장들의 교육과 뭐까지 다 책임져주는 어떤 아예 프레임을 짤 때부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막 CSR 일 강조하는 데 말고. 포스코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아직 어떻게 하지? 비즈니스 사장님도 비즈니스 연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영 씨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어려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사장님 같이 공부를 하고 합시다. 이렇게 CEO가 진짜 많이 알아야 돼. 무책임하게 아니 결국에는 기업이 그런 방향 배민이라든가 이렇게 잘한다고 우리가 흔히들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CEO가 먼저 나서 공부를 좀 하지 않았죠. CEO의 마인드가 완전 다르니까 일단 사업의 방향성이 싹 달라져. 최근에 SK가 그 사회 가치에 대한 컨셉으로 많이 광고를 내긴 했어요. 맞아. 물론 최태원 회장의 니즈가 분명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걔네가 광고도 그렇게 낸 거지. 저는 그거는 착하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너무 저게 뭐지? 사회적 가치를 한다. 그 SK가 신경 쓰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맞아. 난 우선 그거예요. 오케이. 그거예요. 거기까지 그래 그 정도라도 해. 그래야지 다음 스텝을 니네가 또 고민할 거 아니야. 19년도 18년도 그 전부터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할 거고 저희 회장님이 빵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다음 스텝은 분명히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고민을 하겠죠. 어쨌든 항상 기업이라는 건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고 맞아. 싶어 할 거 아니야. 스타트 끄는 거 진짜 칭찬해. 네. 그러면 SK 있고 사회적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맞아.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라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네. 계속 하는 그래서 광고가 진짜 딱 그건 거예요. 맞아. 우리 사회적 가치를 해. 끝. 뭘 하지? 맞아. 뭐지? 궁금하게 하는 작전인가? 자네 저기 인사하러 왔어. 장인한테 인사. 자네 이 질문은 우리 아버지가 했었던 지금 사회적 가치를 무엇이라 생각하나. 그거 되게 재미난 시도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어쨌든 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지 딱 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인지하고. 결국에는 뭐 먹히긴 먹힐 거예요. 그렇게 돈을 써서 만들고 그렇게 뿌리는데 맞아요. 진짜 그 영화관에도 음악 때마다 다 나오고 나와 다 진짜. 와 깜짝 놀랐어. 단어가 우리가 아직 생소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노출 많이 한다는 것 자체로도 좀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디테일하게요. 제 논문 주제가 그걸 보고 그걸로 딱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적 가치 거기는 뭐 공유 가치 창출 중에 하나고
결국엔 우리나라 구조상 그게 CEO 이미지이기도 하고 기업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기업의 평판이기도 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컨펌이 안 나와요.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위워크는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죠. 위워크는 이거 빅캐스트, 그러니까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빅캐스트 이걸 가지고 빅캐스트를 녹음했으니까 그렇죠. 1000명을 뽑았다라고 했어. 노이먼이 한국 왔을 때 인터뷰한 게. 근데 최근에 1500명을 잘랐잖아. 그럼 한국에서만 1,500명 자르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죠. 한국에서 1,500명 그게 저는 진짜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글로벌 줄여서. 기업이 그런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재밌었던 게 모델 3가 나오고 엄청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지만 그러면서 많이 잘랐지 사람을. 근데 자동화 단계에서 많이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결국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채용을 하고 일을 한참 시켰으니까. 인기 있는 요즘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것 같아요. 어떤 쿠팡이든 테슬라든 위워크든 한참 잘 나가다가 항상 하나죠. 이제 투자금 받은 게 다 떨어지고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인직은 자르고. 나는 위워크를 보면서 그냥 난 계속 이제 위워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들을 계속 그냥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위워크 다음이 쿠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쿠팡도 지금 적자폭 엄청 나거든요. 엄청난데 쿠팡에 있는 대표가 우리는 뭐 괜찮다. 우리는 이렇게 그 논리가 노이만이랑 똑같아. 우리는 먼저 이것들을 뭐 다 사서 뭐 만들고 이제 물류에 다 들어간 거다. 노이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기술 혁신이 없는데 그리고 미국의 뭔가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아마존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쿠팡도 위워크처럼 뭔가 선제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대응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투자를 받는 데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력도 떨어지는 것 플러스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쿠팡스러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 쿠팡을 대표하는 총알 배송이라든가 그런 게 결국에는 얘네가 만들어 놓고 선두주자처럼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거를 보여주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알 배송, 쿠팡 로켓 배송 여기까지는 좋은데 결국엔 후발주자도 아니지. 동종업계에 있는 데들이 뭐 똑같은 이름은 안 썼지만 그냥 다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따라할 수 있는 모델.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그런 것도 이미 다른 데에서 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워크처럼 우리는 기술 기업이다, 기술 혁신을 했어 라고 얘기했지만 부동산인 것처럼 쿠팡도 우리는 로켓맨이야, 돈을 좀만 더 주면 우리가 더 빨리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좀 더 빨리 해주는 거 외에는 기술 혁신이 없거든요. 새벽 배송이 나왔어. 새벽 배송이 지금 또 다시 또 이슈인 거잖아요. 빨리 오는 것보다 아침에 오는 게 좋은데 새벽 배송도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라 아침에 그러니까 물품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포장을 좀 더 신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가는. 근데 이게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력의 짜내기예요. 가난해서 그래. 가난해서 돈이 그래. 많았으면 아마 일을 더 하는 것 수 뿐이죠. 있어. 일을 더 하고 다 짜내는 거인데 이거를 무슨 기술 혁신인 것처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위워크에서 했던 것이 쿠팡에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쿠팡에서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마트 뭐 이제 그런 데서도
쓱배송이라고 나왔어 또. 맞아. 우리 동네 마트도 쓱 2만 원어치만 사면 쓱 당일 배송이에요. 여기서 장 보고 가면 저녁 우리 동안 마트도. 갖다 줘. 맞아. 우리 집 앞에 새마을 맞아. 땡땡마트.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마트가 이번 분기 창사 일에 처음으로 맞아요. 적자를 아 맞아. 이제 대표로. 접어야 될 시기라는 일부 거지. 대표.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약간 전략적인 홍보? 왜냐면 이마트 24에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선전포고일 수도 있어. 마트의 사업은 이제는 아니다. 접어야 된다는 거지. 코스트코처럼 명확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마트는 적겠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운영하면서 이마트 24의 편의점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미 많이 퍼졌어 24. 이마트는 이제 접을 것 같아. 얘네가 갖고 있었던 그런 건물과 땅을 이제 어떻게 이마트 팔아치우느냐. 24에서도 새로운 택배 서비스가 생겼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 피를 흘리면서 이걸 하다가 A 망하고 B 망하고 C 망하면 자기만 살아남으면 이제 그 망한 것들 다 쓸어 담아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출혈 경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고향 청주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GS도 마트를 크게 했잖아요. 그게 닫으니 롯데마트가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존버하는 데는 끝까지 이제 살아남겠지만 이 시장으로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편의점들이 그렇게 싹 먹은 거 보면은 결국엔 GS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트 사업을 좀 편의점 사업으로 다 퍼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마트를 접는 게 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마트를 그냥 접고 그냥 그걸 트레이더스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그 다음 그 뭐냐면 반대가 아니라 다른 측면. 제가 충격을 먹었었던 거 하나가 뭐냐면 홈플러스였어요. 아니 그 되게 홈플러스라서 그 주변에 아파트도 되게 많고 홈플러스 때문에 주변에 막 이런 상가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됐냐? 거기에 주상복합을 만들어. 홈플러스가 빠지고. 삼성이라서 말하는 거. 근데 그게 단가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른자 땅. 그 전에는 홈플러스만 땡그라니 있을 때는 거기는 진짜 쌌어. 근데 이게 한 15년 지나니까 주변에가 다 홈플러스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주상복합을 딱 짓는 순간 돈이 엄청나게 나면서 이거 위워크에 적용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건물주를 위워크에 건물 사고 딱 올린 다음에 주변에 하고 이마트에 지금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게 뭐냐면 4인 가족이 자 봅시다. 4인 가족이 결혼을 해보니까 그러더라. 주말에 같이 할 수 있는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데가 없어. 애들 데리고 그 큰 그 장바구니에 앉힌 다음에 장 보는 게 여가 생활인 거야. 그래서 스태프드가 생겼죠. 맞아요. 근데 4인 가족이 점점 없어지고 1인 가족, 2인 가족이니까 가서 사도 이만큼 살 일이 없어. 그렇지. 그냥 편의점 가서 사는 거랑 거기서 사는 거랑 틀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큰 마트가 이제는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발전이 돼 있어. 제 생각에는 그거 없애고 주상복합 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아 경우 진짜요? 그러면 이제 저걸로 가는 건가? 부동산으로 다시. 부동산으로. 아 기승전 마트. 부동산인가? 아 마트 사이즈가 딱 그거예요. 슬프다. 마트 사이즈가 바로 그게 툭툭툭 세 동 올라가면은 그리고 굳이 평수 크게 뺄 이유가 없잖아. 이런 대신에 빅픽처란 정 말이야. 회장님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근데 그건 있어요. 어쨌든 요 상권이 있으면 상업지구에서 주거용 시설로 지키더라고요. 그럼 이제 복합이지. 복잡인 이슈야 뭐. 그렇지. 이마트인데 뭐. 주상복합 하면 60층까지 올려. 그거는 뭐 사실은 큰.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봐도 좋겠는데 이마트. 이마트는 도대체 아니 왜냐면 저희 청주에도 마트가 처음 생긴 게 이마트고 그 당시에는 셔틀버스가 돌았어 청주 시내에. 되게 외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마트 그 자리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 주변이 이마트 사장님이 이번에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충격 먹고 정영진 그 회장님의 충격을 먹고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대. 사장단을 다 교체를 했대.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삼성생명에 계셨던 사장님이래요. 그 이야기는 약간 재무적으로 돈을 어떻게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제품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 모델을 빨랑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빨리 굴리고 뭔가 돈을 땡겨오고 이런 것들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신세계다. 그러면은 세계 주식을 사지 않고 있어.